탑건의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머가 밝힌 바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원래 탑건에 출연하길 망설였고, 이에 제리 브루카이머는 톰 크루즈의 출연을 위해 해군에게 그를 전투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 해군 고개 비행팀 블루 엔젤스가 멋진 고개를 보여줬고, 톰 크루즈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다. 톰 크루즈도 전투기를 직접 만져본 뒤 멋지다, 최고다, 나 이 영화 하겠다며 캐스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톰 크루즈가 연기한 매버릭, 즉 피트 미첼의 모델은 피트 패티그로라는 인물인데요. 미 해군 파일럿으로 실제 탑건 스쿨의 교관이었기 때문에 배역 모델은 물론 영화 촬영에 여러가지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에 잠깐 카메오 등장하기도 하죠. 사실 톰 크루즈 이전에 주인공 매버릭 역에 매튜 모디니 캐스팅 제안을 받았지만 영화가 냉전시대의 정치성을 부각한다는 이유로 출연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탑건이 개봉한 이듬해인 1987년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풀 메탈 재킷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반전 영화죠. 아마 당대의 냉전 시기로서 소련을 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많았고, 한편으론 베트남전의 패배로 미군을 무력하게 그린 영화들도 많았는데, 매튜 모디는 그런 단순한 비난보단 전쟁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인 부분 넘어 그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외상을 입힌다는 메시지를 함축한 영화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매버릭의 러브라인은 원래 여성 사병이었지만 미군에선 장교, 사병 간 침묵 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교수로 바뀐 것인데요. 그 결과 당시 해군 분석센터 CNA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크리스틴 폭스를 찰리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분의 근황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높은 직책을 맡고 있고, 2013년 말부터 약 반년간 미 국방부 부장관 대행으로 미 국방부 사상 최고위직 여성이라는 역사도 썼죠. 탑건의 본 촬영이 끝나고 재촬영을 할 때 켈리 맥길리스는 메이드 인 헤븐을 찍느라 갈색으로 염색을 해야만 했습니다. 탑건에선 금발 설정이기 때문에 재촬영 분량에선 모자를 쓰고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엘리베이터 장면인데요. 또한 그 러브씬이 실루엣으로 표현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머리 색깔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메이드 인 헤븐에서도 같은 헤어스타일이었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을지? 영화에 등장하는 F-14 톰캣을 빌리는 비용은 시간당 7,800달러가 들었습니다. 또한 오프닝에서 항공모함으로 착함하는 톰캣 전투기가 나오는 장면은 감독이 역광 구도를 원했고, 그래서 항공모함의 방향을 바꿔야 했는데 이게 당시 돈으로 25,000달러가 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5분을 찍고 영화에는 딱 5초 정도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프닝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죠. 한편 극중 가상의 적 전투기 미그 28기는 F5기를 적당히 도색한 것인데요. 이 영화에 소련이 미그기를 빌려줄 리도 없고, 실제로 미군에선 훈련을 할 때 자국의 F5기를 소련의 미그 21기에 대응하여 훈련을 한다고 하니 이런 맥락에서 알맞게 모델을 쓴 듯 하지만, 한편으론 F5의 별명이 프리덤 파이터, 즉 미군에게 있어선 자유의 투사 같은 이미지라는 걸 생각하면 영화에서 대놓고 적기로 도색된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제 미그기의 넘버링은 모두 홀수로 28기는 역시 가상의 기체죠. F-14기를 뒤집는 장면은 당시 미 해군 소속의 파일럿 스콧 알트먼이 조종을 한 것입니다. 미 해군이 톰 크루즈 대역에 발탁했던 조종사로 탑건을 찍기 전 7개월 반 동안 항공모함 순항을 마치고 온 터라 이런 조종에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조종사들은 영화에서처럼 버즈 더 타워, 즉 지상에 낮게 비행하는 기술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인데 관계자들은 할리우드의 영화적인 장면을 원해서 이걸 원했고, 결국 스콧 알트먼은 이 장면을 위해 테이크를 9번, 즉 버즈 더 타워를 9번 시도했습니다. 스콧 알트먼 외에도 예컨대 영상 처음에 설명했던 피트 패티그루처럼 탑건 스쿨의 교관들이 대사라든가 비행 장면 촬영과 편집을 위해서 자문을 돕는 등 여러모로 도와줬습니다. 2011년 중국 국영방송국 CCTV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 램보에서 중국 공군의 훈련 과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군 관련 높은 인물들의 인터뷰와 함께 전투기가 날아가는 장면, 미사일이 타겟에 명중하는 장면 등등을 보여주며 이는 실제 발포 훈련이고 모두 타겟에 명중했다라는 기자의 설명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뉴스 클립이 탑건의 결말부와 완전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때 떠돌던 비교 사진을 보면 정말 탑건의 장면을 좌우 대칭이나 그런 것도 없이 고스란히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자 CCTV는 인터넷에 게시된 보도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BBC 등 외신의 확인 요청에도 침묵을 유지하였죠.
나아가 중국 정부 당국이 나서 검열을 하여 중국 인터넷에서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봉하는 탑건 매버릭에 사실 중국 자본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바로 텐센트가 파라마운트와 제휴 계약을 맺으며 제작비의 12.5%에 달하는 투자비를 마련했지만 중국 공산당 측에서 미군 홍보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철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텐센트의 투자 소식이 들렸을 때 이거 톰 크루즈도 PX에서 뜬금없이 중국 비빔밥을 시켜먹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없으니 다행이죠. 여튼 탑건 매버릭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톰 크루즈 의상 뒤쪽에 대만 국기를 박아 넣어서 중국을 아예 의식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조커가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고도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고 넷플릭스도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않고도 작년에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는데 이제 뭔가 영화계에서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는 메타로 갈지 이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건은 넓은 배경을 담기 위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2.35:1 화면비를 채택하였는데요. 당시 이 화면비를 찍기 위해선 아나모픽 렌즈를 쓰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화면을 압축한 상태로 촬영한 뒤 영상기로 펼치면 일반 렌즈보다 더 넓은 화각을 얻는 그런 원리죠. 하지만 아나모픽 렌즈는 전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전투기 안에 넣을 수도 없었고 바깥에 붙이자니 무게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슈퍼 35 포맷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슈퍼 35는 아나모픽 렌즈와 달리 큰 카메라가 필수가 아니므로 비행기에 붙여놓고 촬영이 가능했죠. 슈퍼 35는 35mm 필름의 사각형을 다 써서 1.33:1 = 4:3 = TV 화면 비율로 촬영을 하고 이중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 와이드 스크린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탑건이 슈퍼 35 렌즈를 영화 전반적으로 사용한 또 다른 이유인데요. 여기엔 당대의 홈 비디오가 성행하고 있다는 요인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아나모픽으로 찍은 영화를 TV에 송출하면 양 옆이 잘리고 화면을 다 살리자니 위아래 여백이 생기며 장면들이 너무 작게 보여 답답해지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 슈퍼 35는 애초에 1.33:1로 찍으니까 TV로 볼 때 위아래로 화면이 더 보일 뿐 크게 단점이라고 할 게 없어서 홈 비디오용으로 출시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탑건이 슈퍼 35를 활용해 극장, 홈비디오 모두 큰 성공을 거둔 이유로 많은 영화들이 너도나도 슈퍼 35mm를 활용해 촬영했죠. 1983년 캘리포니아 매거진의 에후드 요네이는 탑건즈라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이는 미 해군 탑건 스쿨의 일상을 자세히 다룬 글로써 영화 제작자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흥미를 느껴 영화화를 진행한 것인데요.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각본 작성을 거절했지만 결국 짐 캐시와 잭 앱스 주니어가 섭외되었고 그들은 해군의 허가를 받아 미라마르에서 탑건 클래스에 참여하고 F-14를 탄 채 비행하는 경험을 겪으며 각본을 써내려갔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아마 이런 좀 힘든 경험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각본을 거절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편 연출은 토니 스콧에게로 갔죠. 토니 스콧은 자신의 형 리들리 스콧과 같이 커리어 초기에 CF 감독으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광고는 1980년대 초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인 사브의 900 터보 모델 광고였는데요. Nothing on us comes close, 즉 지구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는 도발적인 슬로건과 함께 자동차를 전투기에 비유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광고입니다. 그리고 제리 브루크하이머 역시 이 광고를 통해 토니 스콧을 눈여겨보아 그를 캐스팅한 것인데요. 사실 제리 브루크하이머도 CF 출신으로 이때 탁월한 선관이 발동된 듯하고 일찍이 불의 전차의 휴 허드슨, 플래시댄스의 에이드리언 라인 등이 CF에서 갈고 닦은 촬영 기법을 영화에 적용해 대박치기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토니 스콧을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화 과정에서 해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해군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오프닝의 도그파이트, 즉 공중 근접전은 쿠바가 아닌 공해로 무대로 옮겼고 언어는 순화되었으며 항공모함 갑판에서 추락과 관련된 장면도 삭제되었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미 해군 뽕이 가득한 장면들은 미 해군의 개입이 더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탑건은 1986년 개봉 직후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를 거두었고 당의 최고의 인기 영화니만큼 최고의 명장면들이 회자되고 또 거기 실린 음악들도 세계적인 흐름을 탔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인데요. 위켄드의 Take My Breath나 퀸의 You Take My Breath Away랑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암튼 이 곡이 있기 전 음악감독 조르주 모르더는 덴저 존을 먼저 썼고 이를 들은 제작진이 느린 템포의 발라드를 요청해서 만든 곡이 바로 Take My Breath Away죠.
처음엔 더 모텔즈가 데모를 녹음했지만 조르주 모르더는 그가 프로듀서를 함께 작업한 적 있는 베를린을 밀어서 결국 베를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빌보드 핫 100 정상,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최우수 주제가상 수상 등등 돈과 영예를 안겼지만 정작 베를린은 이 노래를 싫어했고 결국 얼마 안 가 그들은 해체하였습니다. 아마 모르더와 휘트로 콤비가 작곡한 이 노래가 밴드 자신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있어 특히 거의 모든 곡을 작곡했던 리더 존 크로포드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1986년 탑건의 열풍으로 영화에서 정말 멋있게 나오는 톰 크루즈를 동경하는 남자들이 너도나도 bomber 재킷을 사며 판매량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소위 라이방이라고 불리는 레이벤 선글라스입니다. 레이벤은 사실 8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를 겪은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당시엔 큼지막한 로고가 박힌 선글라스, 특히 디스코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선호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톰 크루즈는 위험한 청춘, 탑건, 레인맨 이렇게 세 작품에 연달아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며 특히 이번에 다루는 탑건을 통해 파일럿 열풍을 일으켰고 레이벤의 판매율은 40%나 증가했죠. 무엇보다 증가한 것은 모병 지원율인데요. 이게 해군을 홍보하는 취지를 가진 영화이니만큼 미 해군 파일럿을 희망하는 젊은 남성들의 수가 평소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이번 탑건 매버릭도 이걸 노렸는지 군 관계자들은 극장가에 모병소를 설치하고 극장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하나둘씩 낚아채고 있다고 하죠. 탑건이 해군 영화라 해군은 물론 영화의 공중전 등이 특징이기 때문에 공군도 모병을 나섰습니다. 모병은 비단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탑건 매버릭 상영 전에 1분 분량의 미 공군 홍보 영상이 나오는데요. 지구의 70%는 바다, 30%는 육지지만 하늘은 100% 우리 것이다. 뭔가 멋있긴 한데 해군이 물 다 퍼내고 공군이 노만 세게 젓는 느낌이랄까요? 예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디스하던 미 공군과 미 해군. 안 그래도 이번 탑건 매버릭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트위터로 신경전을 선보였는데 만약 여러분이 모병소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